이것은 인류가 만든 무기가 아닙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22년간 전 세계의 지하 요새만 분석해온 최고 권위자 에단 밀러의 이 한마디에 펜타곤 회의실은 그야말로 얼음장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끝내 실패를 선언했던 불가능한 신의 기술을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단 3년 만에 그것도 100% 독자 기술로만 완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도대체 무슨 원천 기술이라 말입니까? 미국의 설계도나 훔치지 않으면 그런 다행이 없죠. 계속된 강대국들의 오만한 비웃음뿐이었습니다. 허나 에단 밀러가 공개한 숫자를 쳐다보는 순간 모든 장성들은 자리를 박차며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탄두 중량 8톤에 낙하 속도 마하 10. 이 말도 안 되는 숫자 나열의 의미는 핵폭탄 없이도 지형을 증발시켜버리고 적의 심장부를 지워버리는 비핵 괴물의 탄생이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강대국들도 포기한 이 신의 영역을 정복하게 되었을까요? 평생 냉철함을 유지하던 미국의 전문가가 왜 한국의 미사일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무너져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 군사 지형을 단번에 뒤집어버린 그 위대한 기적의 전말을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대한민국의 위대한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어르신들의 응원 한마디가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밀러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전 세계의 무기 체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시하고 정책을 재현하는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죠. 2025년의 어느 늦가을 새벽이었을 겁니다. 펜타곤의 제 사무실은 여느 때처럼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기계음만이 가득했는데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새벽 하늘은 아직 짙은 남색이었지만 제 모니터 속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을 때였죠. 실시간으로 전송되던 위성 정찰 영상에서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북한 평양 인근 화강암 지반 위에 겹겹이 쌓아 올린 철근, 콘크리트 요새가 마치 거대한 망치에 얻어맞은 것처럼 힘없이 주저앉고 있었거든요. 그곳은 우리 미군조차 전술 핵무기를 투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파괴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핵 폭발 특유의 섬광도, 방사능 수치의 변화도 전혀 감지되지 않았는데 산 하나가 통째로 함몰된 거예요. 저는 등줄기에 서늘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이게 재래식 무기로 가능한 일인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영상을 수십 번 되돌려봤죠. 타격 지점에는 연기조차 채 가시지 않았고 지표면은 거대한 분화구처럼 파여 있었습니다. 이건 물리학의 상식을 벗어난 현상이었거든요. 펜타곤에서 20년 넘게 무기 체계를 분석해온 저였지만 이런 식의 파괴 양상은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무력 균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관리하고 있다고 자부해왔는데 그 촘촘한 감시망 밖에서 정체불명의 괴물이 태어난 셈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타격 원점의 궤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궤적의 끝이 가리키는 곳을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미국의 기술도 러시아의 지원도 아닌 전혀 다른 종류의 독자적인 신호였거든요. 그 신호의 발신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상부에 보고서를 올리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대체 그 작은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서둘러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문득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저는 홀린 듯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군복 특유의 퀴퀴하면서도 그리운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던 저희 아버지 로버트 앤더슨은 어린 시절 제게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단, 한국 사람들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들은 한번 마음먹으면 산을 옮기고 바다를 메우는 사람들이란다. 당시 30살이었던 저는 그 말을 그저 노병의 감상적인 회고쯤으로 여겼습니다. 기술력과 자본이 지배하는 현대 전장에서
의지라는 단어가 무슨 힘을 발휘하겠느냐며 냉소적으로 웃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위성사진은 아버지의 그 말이 단순히 추억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태극기 한 장과 아버지가 삐뚤삐뚤하게 적어 내려간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는데요. 수첩의 가장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스스로를 지킬 강력한 방패를 완성할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이나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아버지는 70년 전에 폐허 속에서 무엇을 보셨던 걸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잿더미 위에서 어떻게 이런 미래를 예견하실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국도 실패한 기술을 그들이 독자적으로 완성했을 리가 없어. 저는 아버지가 느꼈을 감동보다는 한국이 혹시 미국의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전용하거나 해킹을 통해 설계도를 훔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펜타곤의 자문관으로서 제 임무는 미국의 기술 패권을 지키는 것이니까요. 만약 한국이 선을 넘었다면 그것은 동맹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며 엄중한 제재가 뒤따라야 마땅했습니다. 저는 냉정한 마음을 되찾으며 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펜타곤의 비밀 지시가 담긴 서류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기술 출처를 집요하게 캐묻고 만약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하라는 명령이었죠. 구름 위로 솟구치는 비행기 창밖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들이 정말 산을 옮긴 건지 아니면 남의 지도를 훔친 건지를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서울은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한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활기차 보였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화려한 위장처럼 느껴졌죠. 펜타곤의 전권 위임 자문관이라는 신분 덕분에 입국 절차는 신속하게 끝났지만 국방부 정문을 통과할 때 느껴지는 보안검사는 미군 기지 못지않게 철저했습니다. 청사 안으로 들어서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한소윤 국제협력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35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한 눈빛을 가진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환영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에단 밀러 자문관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귀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뒤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보이지 않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군 수뇌부와 무기 체계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인사치레도 생략한 채 본론을 꺼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현무-5라는 미사일, 그 핵심 유도 장치와 탄두 관통 기술의 소스 코드는 어디서 온 겁니까? 미국의 기술 협력 없이 이런 파괴력을 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 질문에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노장교 한 분이 헛기침을 하며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한소윤 협력관은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자문관님, 저희는 지난 40년간 독자적인 미사일 주권을 찾기 위해 수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현무-5는 그 고통스러운 인고의 시간 끝에 얻어낸 순수한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고의 시간이라니요. 그런 감성적인 표현으로 물리학의 법칙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설계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는 이 무기를 기술 도용으로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제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 그들의 기술적 논리 체계를 압박했습니다. 수치 하나하나를 따져 묻고 미국의 무기 체계와 유사한 점을 찾아내려 눈을 부라렸죠. 하지만 그들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안쓰럽다는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한 연구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짧은 제안을 건넸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자문관님이 직접 현장을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의 괴물이 어떤 모습인지 말입니다. 그 제안에 저는 묘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실물을 보면 분명히 미국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 확신했거든요. 저희는 곧바로 대전 인근의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3중 보안을 거쳐 도착한 지하 경납고의 거대한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미사일과도
다른 기이한 형태의 물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현무-5였습니다. 미사일 끝에 달린 탄두는 보통의 미사일보다 훨씬 크고 묵직해 보였는데 그 압도적인 부피감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게 탄두 중량이 8톤이라는 그 물건입니까? 제 물음에 국방과학연구소의 김진호 책임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건네준 세부 재원표를 받아든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중량 36톤, 낙하 속도 마하 10. 숫자 하나하나가 제가 배워온 군사공학의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재래식 탄두가 8톤인데 어떻게 이 정도 속도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균형 제어 장치는요? 이건 발사하는 순간 공중에서 폭발해야 정상이에요. 제가 소리를 지르듯 묻자 김진호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미사일의 하단부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미국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추진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죠. 미국은 기술적 리스크 때문에 이 길을 포기하셨죠. 핵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핵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식할 정도로 큰 쇳덩이를 정확히 꽂아 넣기 위해 기존의 모든 발사 개념을 새로 써야만 했습니다. 그는 설계도의 일부분을 제게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체, 역학 공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설계도를 베낀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한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한 발상의 전환이었죠. 8톤의 무게를 견디며 대기권을 뚫고 내려올 때 발생하는 엄청난 압력과 열기를 이 미사일은 어떻게 견디고 있는 걸까요? 김진호 연구원은 제 눈 속의 경악을 읽어낸 듯 실험실 한쪽에 놓인 검게 그을린 금속 파편을 가리켰습니다. 이 파편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자문관님이 궁금해하시는 그 괴물의 이빨입니다. 김진호 연구원의 안내에 따라 저는 현미경과 연결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금속 표면은 마치 물결치듯 녹아내린 흔적이 역력했는데 단순한 화재나 마찰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결정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재생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탄두가 지면에 닿기 직전 초속 3,000m가 넘는 속도에서 탄두 앞부분은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로 변합니다. 그 플라즈마가 안반을 액체처럼 녹이면서 길을 열어주죠. 그 뒤를 이어 8톤의 강철 덩어리가 박히는 겁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플라즈마 관통이라니요. 그건 미국에서도 이론적으로만 논의되던 기술입니다. 실제 구현에 성공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요. 제 외침에 김 박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기에 저희가 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라는 보험이 없었으니까요. 미국이 예산 문제로 중단한 그 연구를 우리 연구원들은 7년 동안 집에도 못 가고 매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러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펜타곤에 보낼 보고서 초안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습니다. 독자 기술 확인이라고 써야 할지 아니면 여전히 추가 검증 필요라고 써야 할지 극심한 갈등이 밀려왔습니다. 제 이성은 이것이 순수한 한국의 기술임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제 자존심과 미국의 국익은 여전히 이를 부정하고 싶어 했죠. 만약 이 기술이 실현된 것이라면 전 세계의 전략적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게 될 테니까요. 회의실을 빠져나와 복도를 걷는데 창밖으로 지는 노을이 연구소의 콘크리트 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소윤 협력관이 제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에단 자문관님, 여전히 저희가 남의 지도를 훔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오만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이미 독촉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고문이자 무기 로비스트인 토마스 블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신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에단, 아직도 결론을 못 낸 거야? 무조건 기술 전용 의혹이 있다고 보고해. 그래야 우리가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다시 통제할 수 있어.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연구소 마당에 세워진 초창기 연구원들의 동상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장비 하나로 시작해 오늘날의 괴물을 만들어낸 그들의 집념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죠. 토마스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제가 본 진실을 말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고뇌하던 제게 한소윤 협력관은 전혀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내일은 공식 일정 대신 자문관님의 아버님이 머무셨던 곳에 잠시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소윤 협력관의 안내를 받아 경기도의 한 평화로운 농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70여 년 전 제 아버지가 일병 계급장을 달고 누비셨던 그 전장이라기엔 너무나 평온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죠.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옆으로 작은 비석 하나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영어로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는데요. 아버님은 이 마을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다고 들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해마다 이곳을 청소하고 꽃을 바칩니다. 한소윤의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비석 앞에 멈춰섰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당신이 영웅이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죠. 저는 비석 아래 놓인 작은 국화 한 송이를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의 질감이 제 오만했던 마음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기분이었죠. 마을 회관에서 나온 백발의 노인 한 분이 제 손을 꽉 잡으시더군요. 오, 로버트의 아들인가. 정말 똑 닮았구만. 당신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고맙네. 정말 고마워. 노인의 거칠고 투박한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심장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의 우수성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지 않겠다는 70년 전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간절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작성해온 기술 제재 권고안 서류 뭉치를 가방 속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미련 없이 종이들을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토마스 블랙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이 땅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산을 옮기는 기술을 완성했다면 저는 그것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축복해야 마땅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가 보신 것을 저도 봅니다. 저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어서는 제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소윤 협력관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협력관님, 제가 본 진실을 워싱턴에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통제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전략적 파트너임을 증명해 보이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제 결심에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제 휴대폰에는 펜타곤으로부터 긴급한 경고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블랙이 제 움직임을 눈치채고 벌써 손을 쓰기 시작한 것이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빗방울이 하나둘 창가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은 한소윤 협력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셨나요? 제 마음이 흔들릴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한소윤은 창밖의 풍경을 응시하다가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흔들리길 바란 게 아니라 공감하길 바랐습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은 뜨거우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창립 멤버였던 그녀의 할아버지는 변변한 에어컨조차 없는 연구실에서 미사일 궤적을 일일이 손으로 계산하느라 손가락 마디가 다 휘어버렸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현무라는 이름이 적힌 메모장을 가슴에 품고 계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무력한 나라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하시면서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사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현무-5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수많은 한국인의 눈물과 땀이 응축된 결정체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제가 펜타곤에서 봐왔던 무기들이 이익과 패권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들의 무기는 생존 그 자체였던 셈이죠. 저는 그녀의 손을 짧게 잡았다가 놓으며 말했습니다. 한 협력관님, 제가 워싱턴의 비겁한 음모를 막아내겠습니다. 한국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가진 모든 명예를 걸고 싸울게요. 저희는 어느덧 단순한 조사관과 피조사자의 관계를 넘어 진실을 지키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국 국방부 장관만이 열람할 수 있는 비공개 타격 시험 리포트의 요약본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자문관님을 믿고 드리는 마지막 패입니다. 워싱턴에서 저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저는 그 귀중한 자료를 품 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새벽이 지나도록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왜 독자적인지, 그리고 왜 미국이 이들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나갔죠.
하지만 제 노트북 화면에 갑자기 붉은 경고창이 떴습니다. 제 국방부 계정이 잠정 중지되었다는 메시지였죠. 토마스 블랙이 제 메일을 감시하고 접속을 차단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적들의 방해가 심해질수록 제가 쥔 진실이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문을 연 것은 김진호 박사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상기되어 있었죠. 자문관님, 지금 당장 강원도로 가야 합니다. 현무 -5의 최종 동시 타격 시험이 몇 시간 뒤에 열립니다. 이걸 보셔야 자문관님의 보고서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도착한 강원도 깊은 산 속의 비공개 사격 통제소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 속에는 가상의 적진 지하 요새가 입체적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동시 타격 시스템 가동합니다. 5발 순차 발사. 관제병의 구령과 함께 멀리 떨어진 기지에서 현무 -5 5발이 차례로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에단은 숨을 죽이고 레이더 궤적을 지켜봤죠. 미사일들은 대기권을 뚫고 올라갔다가 목표 지점을 향해 마하 10의 속도로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0.1초의 오차도 없이 5발이 동일한 지점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통제소 바닥이 미세하게 떨리는가 싶더니 곧이어 묵직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리터 규모 7급 지진 감지되었습니다. 보고가 이어지자 모니터 속의 산 하나가 마치 모래성처럼 주저앉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화강암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적의 벙커는 파괴되는 것을 넘어 아예 지형의 일부로 매몰되어 버렸죠. 핵무기 없이도 지각 변동을 일으켜 목표를 소멸시킨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이야. 미국도 해내지 못한 지각 변동 타격 시스템이라니. 제 외침에 연구소 직원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몇몇은 퇴직을 앞둔 노연구원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그 눈물은 승리자의 오만함이 아니라 이제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방패를 완성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우위보다 무서운 것은 지켜야 할 것이 분명한 사람들의 집념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현장에서 직접 기록한 타격 데이터를 개인 위성에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펜타곤의 서버는 차단되었지만 저만의 비밀 클라우드는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이걸 보면 오스틴 장관님도 고집을 꺾으실 수밖에 없을 거야. 저는 희망에 찬 미소를 지으며 장비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김진호 박사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자문관님, 방금 워싱턴에서 긴급 전문이 내려왔습니다. 자문관님의 보안 등급이 위험으로 격상되었고 공항에서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김 박사의 손을 잡고 통제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어두운 숲길로 몸을 던졌습니다. 강원도의 숲길을 헤치며 공항이 아닌 비밀 안전 가옥으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펜타곤에서 20여 년을 충성해온 저를 그들은 단 며칠 만에 반역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토마스 블랙의 권력이 생각보다 훨씬 깊숙이 펜타곤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 한국의 독자 무기 개발은 그들의 무기 수출 시장을 위협하는 눈엣가시였던 거야. 저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이성을 다잡았습니다. 간신히 도착한 인천공항 근처의 은신처에서 저는 한국 국방부의 도움으로 위조된 여권을 건네받았습니다. 자문관님, 지금 떠나셔야 합니다. 토마스가 보낸 사설 요원들이 벌써 서울 시내 호텔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한소윤 협력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넬 틈도 없이 워싱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 혼자만의 싸움이 시작되는 셈이었죠.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입구마다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승객들을 훑고 있었거든요.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지하철을 이용해 펜타곤 근처의 허름한 모텔로 숨어들었습니다. 제 국방부 출입 카드는 이미 정지되었을 테니 이제는 정면 돌파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자 메일함에는 토마스 블랙이 보낸 짧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에단, 아직 늦지 않았어. 한국에서 본 데이터를 폐기하고 기술 전용 의혹 보고서에 서명해.
그러면 너는 영웅으로 복귀할 수 있어. 거절하면 내 명예는 물론 가족의 안위도 보장 못해.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제 명예를 미끼로 진실을 팔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수첩을 꺼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 다만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저는 토마스의 협박 메일을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가진 현무-5의 모든 타격, 데이터와 한국 연구진들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제가 평생 쌓아온 분석관으로서의 자존심이자 아버지에 대한 약부였습니다. 저는 비밀리에 오스틴 국방장관의 직속 보좌관이자 제 오랜 친구인 마크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마크, 나야. 지금 펜타곤 내부가 조작된 정보로 오염됐어. 장관님께 직접 보고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 제발. 마크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에단, 토마스가 이미 내 계좌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송금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선수를 쳤어. 조작된 증거겠지만 지금 펜타곤은 너를 간첩으로 보고 있어. 장관님께 접근하는 건 자살행위야.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창밖에 비 내리는 워싱턴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적들은 이미 제 목을 죄어오고 있었고 저는 사방이 막힌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모텔 방의 커튼 틈새로 보이는 밤거리에 낯선 검은색 차량들이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블랙이 고용한 사설보안 업체 요원들이 제 위치를 추적해온 것이 분명했죠. 저는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급히 가방에 넣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워싱턴의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적셨지만 지금은 추위보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공중전화를 찾아 딸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라, 지금 당장 집에서 나와서 이모네 집으로 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아빠가 다시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 딸의 걱정 섞인 목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는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사라. 하지만 아빠는 할아버지처럼 옳은 일을 해야만 한단다. 저는 펜타곤 근처의 지하 창고로 몸을 숨겼습니다. 예전에 비상용으로 봐두었던 곳이었죠. 먼지 가득한 창고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저는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진 데이터를 미국의 우방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군사정보국 지인들에게 동시에 발송하려는 계획이었죠. 진실이 전 세계로 퍼진다면 펜타곤도 더 이상 이를 숨길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접속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인터넷 연결이 끊겨버렸습니다. 전파 차단기가 근처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창고 문 밖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이내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에단 밀러, 도망갈 곳은 없다. 얌전히 데이터를 내놓고 협조해. 이건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다. 토마스의 수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가 안보라는 이름을 더럽히며 제 목을 쪼여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아버지가 주신 한국전 참전 기념 코인을 꽉 쥐었습니다. 그 코인 안에는 김진호 박사가 몰래 심어둔 마이크로 칩이 있었습니다. 유선 연결이 필요 없는 초소형 무선 송신 장치였죠. 하지만 이걸 작동시키려면 펜타곤 내부의 강력한 수신 안테나가 필요했습니다. 즉, 저는 적들이 가득한 펜타곤 한복판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저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냈습니다. 제게는 이제 단 한 번의 기회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근처에 있던 환경미화원의 작업복을 훔쳐 입고 얼굴에 검은 때를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동이 트기 직전 쓰레기 수거 차량이 펜타곤의 지하 하역장으로 진입하는 틈을 타 차량 밑바닥에 매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70년 전 아버지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한국의 산악지대를 누비셨을 때의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다독였죠. 드디어 차량이 펜타곤의 3중 검문을 통과해 지하 하역장에 멈춰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바닥으로 내려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하 통로를 지나 간신히 펜타곤 대회의실 근처에 도달했을 때 비공개 청문회는 이미 막바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토마스 블랙이 오스틴 국방장관과 참모총장들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봤죠. 에단 밀러는 한국의 로비 자금에 매수되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데이터는 모두 조작된 것이며 한국의 현무-5는 우리 미국의 핵심 엔진 기술을
무단으로 복제한 가짜일 뿐입니다. 토마스는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 뭉치를 흔들며 당당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모인 장성들은 실망 섞인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죠. 제 오랜 동료들조차 에단이 그럴 줄 몰랐다며 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명예가 단 몇 분 만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광경을 보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으니까요. 제가 가진 노트북은 이미 추적당해 원격으로 초기화되어 있었고 제 손에는 오직 작은 코인 하나뿐이었습니다.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이 작은 칩 하나로 저 거대한 거짓말의 산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절망의 파도가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보잘것없는 한 인간의 손이었죠. 오스틴 장관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결론을 내리려 했습니다. 이견이 없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전략 무기 개발, 제재안과 에단 밀러에 대한 반역죄 체포 영장 발부를 최종 승인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제가 지켜야 할 진실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죠. 저는 굳게 닫힌 회의실 문을 향해 발을 뗐습니다. 경비병들이 제 앞을 가로막았지만 저는 그들을 밀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토마스 블랙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장관님, 그 서류는 모두 가짜입니다. 제가 가져온 진짜 증거를 봐주십시오. 제 외침은 텅 빈 청문회장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제 팔을 낚아채 바닥으로 짓눌렀을 때 저는 주머니 속 코인이 바닥으로 굴러가는 것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12점 Dark Night of the Soul 아버지의 훈장과 마지막 선택. 펜타곤 지하의 임시 구금실로 끌려온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죠. 토마스 블랙이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나타나 철창 너머에서 비웃더군요. 에단, 가련하군. 내가 지키려던 그 데이터는 이미 폐기됐어. 이제 넌 미국을 배신한 간첩으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지금이라도 서명해.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지. 저는 대답 대신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어둠 속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죠. 손끝에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수첩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에단, 옳은 길을 가는 건 항상 외로운 법이란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서 그 작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홀로 적군을 마주했을 때 느끼셨을 그 고독과 두려움을요. 하지만 아버지는 도망치지 않으셨죠. 지켜야 할 가치가 목숨보다 귀했으니까요. 저는 제 안의 두려움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그 위대한 진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흘린 눈물과 땀의 결과물이 탐욕스러운 자들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바닥을 더듬어 아까 보안 요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코인을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옷깃 사이에 끼어 있었더군요. 이 안에는 김진호 박사가 목숨처럼 아꼈던 현무 마이너스 5의 최종 타격 영상과 설계, 원천 데이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저는 기밀 유출 혐의로 더 엄한 처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한국의 진실을 밝히고 우리 미국의 안보 정책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었죠. 저는 마지막 선택을 내렸습니다. 제 삶을 제물로 삼아 진실의 촛불을 켜기로 말입니다. 마침 구금실의 문이 열리고 저를 청문회장으로 다시 압송하려는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나서며 코인을 입안에 숨겼습니다. 제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다시 청문회장에 선 제 모습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찢어진 옷과 헝클어진 머리, 얼굴에는 피딱지가 앉아 있었죠. 하지만 제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장관님. 분석관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요청합니다. 오스틴 장관은 잠시 저를 응시하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마스 블랙이 다급하게 가로막으려 했지만 장관의 서슬퍼런 눈길에 입을 다물었죠. 저는 입안에서 코인을 꺼내 단상 위의 전용 단자에 꽂았습니다. 이 데이터는 미국의 기술을 훔친 증거가 아닙니다. 미국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그 지점에서
한국이 어떻게 스스로의 길을 찾아냈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화면 가득 현무-5가 마하 10의 속도로 대기권을 뚫고 내려와 플라즈마, 불꽃을 일으키며 안반을 두부처럼 가르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장내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데이터 수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이 플라즈마 제어 알고리즘을 보십시오. 우리 미국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논리 구조입니다. 이건 훔쳐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만 번의 실패를 겪으며 직접 부딪혀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코드입니다. 토마스 블랙의 얼굴이 사백이 되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제재한다면 우리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가진 동맹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를 오만한 겁쟁이로 기억할 것입니다. 장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화면 속의 데이터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곁에 있던 기술 자문관에게 확인을 명령했습니다. 5분 같은 5초가 흐르고 자문관이 전율 섞인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독자 기술이 확실합니다. 우리도 구현하지 못한 방식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토마스 블랙은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고 장관은 의사봉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에단 밀러, 당신이 우리를 구했군. 청문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워싱턴의 공기는 몰라보게 맑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혐의를 벗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의 전략 무기 협력을 전담하는 특수 자문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님과 미국의 대통령님이 나란히 서서 뉴 동맹 선언을 발표했죠. 한국의 현무-5는 이제 미국의 위협이 아닌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공동의 자산으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핵 없이 핵을 이긴 한국의 괴물, 미사일, 세계 질서를 바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토마스 블랙과 그 일당들은 방산 비리와 조작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저는 제 사무실 책상에 앉아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김진호 박사와 한소윤 협력관의 밝은 미소가 담긴 사진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 딸 사라는 집으로 돌아와 저를 꽉 안아주더군요. 아빠,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딸의 그 한마디에 지난 몇 주간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장 밑에 한 문장을 더 적어 넣었습니다. 진실은 용기 있는 자의 손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지켜줄 만큼 강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벅차올랐습니다. 펜타곤은 이제 한국을 관리하는 대상이 아닌 존경하는 파트너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젊은 분석관들이 제 방을 찾아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묻곤 했죠.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그들의 마음을 분석해보세요. 저는 이제 마지막 임무를 위해 다시 한번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조사관이 아닌 오랜 친구로서 그들을 만나러 갈 차례였으니까요. 서울 국립현충원의 아침은 눈부시게 푸르렀습니다. 저는 딸 사라의 손을 잡고 아버지 로버트와 그의 전우 윤상철 님이 함께 잠든 묘역 앞에 섰습니다. 살랑이는 봄바람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묘비 앞에는 한소윤 협력관과 김진호 박사가 미리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아무 말 없이 깊은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뜨거운 유대감이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한국전 참전 코인을 꺼내 묘비 위에 살포시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셨던 이 나라가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이들의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 상공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들이 현무-5의 성공적인 배치를 축하하는 예우 비행을 하며 하얀 구름 궤적을 남겼습니다.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며 사라는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김진호 박사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웃더군요. 에단, 이제 다음 프로젝트는 우주입니다. 우리 같이 달로 가는 로켓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그 농담 섞인 제안에 우리 모두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불가능이란 그저 아직 시도하지 않은 영역일 뿐이었죠. 저는 이제 이들과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가 기대되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묘역을 내려오는 길, 저는 뒤를 돌아 현충원의 전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70년 전 아버지가 보셨던 그 폐허는 이제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강국의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한소윤 협력관이 제 곁에서 나란히 걸으며 속삭였습니다. 에단, 고마워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어서.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고마운 건 저입니다. 저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 건 바로 당신들이니까요. 우리는 지는 해를 등지고 더 이상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한국의 내일을 향해 함께 걸어갔습니다.